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이 폭동으로 뒤덮인 가운데 단 한 민족만이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무장도 없었고 지시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정신이 존재했죠. 도대체 한국인들은 무엇으로 도시를 지켜낸 걸까요? 그 믿을 수 없는 용기와 연대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딱 1초만 시간 내주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전략정보국 부국장 클로에 밀러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CIA 분석관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아시아 지역 정보 분석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철저히 분석적이고 냉정했어요.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추측보다는 팩트를 중시하며 살아왔죠. 특히 다문화나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성격상 감정 표현에 인색했고 다른 문화에 대한 감수성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가 2025년 LA에서 벌어진 일을 경험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7월 LA에서 다시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어요. 1992년 로드니 킹 사건 이후 33년 만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폭동이었죠.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한 흑인 청년이 숨지면서 시작된 시위가 폭동으로 번진 거였습니다. 저는 사태 발생 12시간 만에 워싱턴 DC에서 LA로 급파됐어요. 현장 통제와 정보 수집을 위해서 말이죠. 최첨단 드론 장비와 AI 정보 분석 시스템을 동원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 임무는 폭동의 확산 패턴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드론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을 보며 저는 경악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었어요. 상점들이 불타고 약탈이 벌어지고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죠. 제가 보고 있던 실시간 정보 지도에는 도시 전체가 붉은 표시로 가득했어요. 폭동, 약탈, 방화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시스템이었는데 도시 전체가 거의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딱 한 곳만 예외였습니다. 바로 한인타운이었어요. 그곳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평온한 상태라는 뜻이었죠. 저는 처음에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혼란 상황에서 어떻게 한 지역만 멀쩡할 수 있지? 하지만 여러 번 확인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현지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어요. 한인타운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한 베테랑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거기는 괜찮습니다. 3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33년 전이라면 1992년 LA 폭동을 말하는 거겠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겪었던 끔찍한 경험 때문이에요. 2011년 제 동생 사라가 대학 졸업 후 꿈에 부풀어 아시아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문화 인류학을 전공한 사라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국, 일본, 중국을 차례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했죠. 그런 사라가 서울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명동 근처에서 밤 10시쯤 혼자 호텔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몇 명의 한국인 남성들이 사라를 둘러쌌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묻는 척했지만 곧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가했어요. 서양 여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야? 여기 관광 와서 뭘 하려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사라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고 저는 급히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더 큰 실망이었어요. 한국 경찰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에 신고를 받았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어요. 제가 도착해서 따지니까 그제서야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더 화가 났던 건 그들의 태도였어요. 제대로 된 통역조차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담당 형사가 배정됐고
통역관도 파트타임으로 온 대학생이었어요. 사건을 축소하려고만 했죠. 관광객이 밤늦게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 서로 오해가 있었을 것이다. 큰 문제로 만들지 말고 양보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어요. 가해자들은 CCTV에 얼굴까지 찍혔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났어요. 사라는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했는데 말이죠. 그때 한국 경찰서에서 만난 한 담당자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문제만 일으킨다.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 정의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냉정하고 자신들끼리만 뭉치는 배타적인 민족이라고 편견을 가지게 됐죠.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번 LA 폭동 상황에서도 저는 한국인들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무기라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만 보호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민족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지키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저는 직접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인타운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드론을 띄워 상공에서 정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건물의 옥상에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보초를 서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을 뿐이었어요. 어떤 이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망원경을 들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한 노인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79세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낡은 망원경으로 거리를 살피고 있었어요. 뭔가 위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동시에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분에게 직접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계단을 올라가며 저는 긴장했어요. 혹시 무기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옥상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망원경으로 거리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안보부에서 나온 클로에 밀러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저를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어요. 박상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죠. 우린 총보다 더 강한 걸 가지고 있어요. 기억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기억이 도시를 지킬 수 있다면 전쟁은 없었겠죠. 제가 냉소적으로 말하자 박상호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젊은 분이 많이 힘들어 보이는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을 받으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33년 전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바로 드론 아카이브에 접속해서 1992년 LA 폭동 당시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옥상에서 총을 들고 자신들의 가게를 지켰다는 이야기였어요.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 속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박상호 할아버지였어요. 33년 전 그분은 46세의 중년 남성이었고 총을 들고 옥상에서 자신의 가게와 이웃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소방서도 국가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던 그 시절의 말이죠. 저는 다시 박상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33년 전 그때도 여기 계셨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경찰도 안 와주고 소방차도 안 와주고 우리가 직접 지켜야 했죠.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국가가 지켜주지 않던 시절 우리는 서로를 지켰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동생 사건을 떠올렸거든요. 그때 나도 국가가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한국 경찰도 미국 영사관도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낸 거였어요. 할아버지, 그때와 지금 사이에 뭔가 변한 게 있나요? 제가 물었더니 박상호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어요. 많이 변했죠. 그때는 우리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이웃들도 함께해요. 라틴계 친구들, 흑인 친구들, 아랍계 친구들까지요. 폭동이 계속되는 동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폭도들이 한인타운 외곽까지 접근했지만 한 번도 실제로 진입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는 즉시 SNS와 인터넷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루프탑 코리안의 전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인타운에는 루프탑 코리안들이 있다. 그들은 33년 전에도 자신들을 지켜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들은 진짜 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해 확산됐어요. 실제로는 총을 들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된 거였죠. 저는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박상호 할아버지와 젊은 한인들만이 아니었어요. 라틴계 주민들, 아랍계 주민들, 심지어 일부 흑인 주민들까지 자발적으로 옥상 순찰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라틴계 아저씨가 한국인 할머니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 흑인 청년이 한국인 아저씨와 함께 망원경을 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33년 전 루프탑 코리안들이 입었던 것과 비슷한 복장을 입고 그 자리에서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가 받은 정보국 분석 보고서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인타운은 물리적 충돌 없이 심리전만으로 폭동을 제압했다. 무력 충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재산 피해도 없었죠. 하지만 그 지역은 완벽하게 보호됐어요. 저는 박상호 할아버지와 정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할아버지, 33년 전과 지금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총으로 사람들을 막았어요.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총으로 사람을 막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진 기억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죠. 기억을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다시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어요. 33년 전에 우리가 왜 총을 들어야 했는지, 왜 혼자 싸워야 했는지 그 기억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억을 복수나 증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정이 흔들리는 제 자신을 처음으로 자각했어요. 동생 사건 후 저는 이민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결국 혼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냉소에 젖어 있었거든요. 모든 외국인 커뮤니티를 불신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33년 전 혼자 싸워야 했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다른 민족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한 거였죠. 국가보다 먼저 지킬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이웃이고 공동체입니다. 박상호 할아버지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울렸어요. 저는 그동안 국가나 시스템에만 의존하려고 했어요. 그것들이 실패하면 절망했고 냉소적이 됐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를 지켜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폭동이 더욱 확산되면서 다른 민족 지역의 상점들이 습격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흑인 상점가와 라틴계 상점가들이 주요 타겟이 됐죠.
폭도들은 아시아인들만 보호받는다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저는 긴급히 대응해야 했습니다. 워싱턴 DC 본부와 연락해서 드론과 방위 장비 제공을 위한 지원 요청을 승인받았어요. 하지만 군사적 개입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찾고 싶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본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박상호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국계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아버지들의 방법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이번엔 함께하죠. 기억은 나누면 더 강해지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인타운의 루프탑 코리안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흑인 상점가 옥상에도, 라틴계 상점가 옥상에도, 아랍계 상점가 옥상에도 그들이 나타났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인 할아버지가 흑인 청년과 나란히 서고 라틴계 아저씨가 한국인 아주머니와 함께 망을 보는 모습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은 소통하고 있었어요. 손짓과 몸짓으로, 때로는 어설픈 영어로 대화하며 서로를 이해해 나갔죠. 이것은 단순한 자경단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을 초월한 연대였어요. 루프탑 코리안의 정신이 다른 커뮤니티로 확산된 거였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33년 전에는 혼자 싸워야 했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아니, 싸운다는 표현도 맞지 않죠. 그들은 평화롭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총도 없고 폭력도 없고 단지 우리는 여기 있다는 메시지만 전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가 폭도들에게는 강력한 억제력이 됐어요. 저는 동생 사라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라야, 너무 늦은 얘기지만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겪은 일 때문에 나는 한국인들을 미워했어. 모든 한국인이 그때 우리를 냉대했던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내가 본 한국인들은 달라.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우리가 겪은 일이 이제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지도 몰라. 사라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언니, 나도 그 뉴스 봤어.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말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던 몇 명 때문에 전체를 미워할 필요는 없었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지키는 그런 공동체 말이야. 한인타운은 이번에도 무사히 방어됐습니다. 아니,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호한 모든 지역이 무사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누구도 다치지 않고 하지만 완벽하게 지역을 보호해낸 거예요. 이 결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즉시 백악관으로 전달됐어요. 대통령이 직접 읽어본다고 하더군요. UN 평화유지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폭력 없이 폭동을 진압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CNN, BBC, 알자지라, NHK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취재 요청을 해왔죠. 폭력이 아닌 기억과 연대의 방식으로 도시를 지킨 전 세계 최초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루프탑 코리안이 단순한 자경단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라는 분석도 따라왔죠.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에서는 이 사례를 교과서에 싣겠다고 연락해왔어요. 저는 LA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제기자회견에 주요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박상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연설했어요. 이곳은 제가 잃었던 신뢰를 다시 찾은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존경을 배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상호 할아버지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어요. 그분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대접해 주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클로에 씨, 동생분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안 됐네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때 그런 일을 당하셨으니 한국이 싫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한국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마치 몇몇 나쁜 미국인 때문에 모든 미국인을 미워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전체를 매도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상처받은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저희도 33년 전에는 미국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냐고, 왜 우리만 버려두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극복하셨나요? 제가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원망하고 미워하는 건 결국 자신만 아프게 한다는 걸요. 그보다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총을 들어야 했던 이유를, 혼자 싸워야 했던 아픔을요. 마지막 날 밤, 저는 박상호 할아버지의 옥상에 다시 올라갔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는 평온해 보였어요. 폭동의 흔적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동생 사라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010년 사라의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미래가 정말 밝아 보였는데 그 후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들을 생각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사라야. 그땐 정말 몰랐어. 상처받은 마음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했어. 한국인들을 적으로만 봤어.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 진정한 힘은 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박상호 할아버지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클로에 씨, 기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기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복수와 증오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이해와 화해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어요. 33년 전 우리의 아픈 기억이 오늘 이웃들을 지키는 힘이 됐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미국이 싫었고 다른 민족들도 믿지 못했어요. 우리만 고생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제 아들이 미군에서 복무했어요. 이라크 전쟁 때요. 그때 함께 복무한 동료들이 흑인도 있고 라틴계도 있고 백인도 있었어요. 그들이 제 아들을 지켜줬어요. 그때 깨달았죠. 피부색이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말이죠. 할아버지, 그럼 오늘 여기 온 다른 민족분들은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경험, 혼자 싸워야 했던 경험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고통은 언어가 달라도 통하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후속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루프탑 코리안과 함께했던 주민들을 인터뷰했어요. 라틴계 상점 주인 카를로스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한국인들이 뭘 하려는 건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박상호 할아버지가 스페인어로 우리 함께 지키자고 말했을 때 마음이 움직였어요. 흑인 청년 마커스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제 아버지도 1992년 폭동 때 가게를 잃었어요. 그때 한국인들이 총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들이 제 옆에 서 있을 때 정말 든든했어요. 33년 만에 화해한 기분이었어요. 아랍계 상점주인 파리드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9.11 이후 우리는 항상 의심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같은 이민자로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종교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히 폭동 진압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다른 민족들이 연대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희망이 될 수 있었는지를 분석했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문화,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혜,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성향이 이번 사태 해결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어요. 이 보고서는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민자 통합 정책의 모델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일본에서는 다문화 사회 구축의 참고 사례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유엔 평화구축위원회에서는 분쟁 지역에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개인적인 변화였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버리게 됐습니다.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재검토하게 됐어요. 개인적인 경험이 전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 사라와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그동안 사라는 제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마다 불편해했거든요. 언니,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모든 한국인이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하곤 했는데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사라와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도 자주 먹어요. 특히 박상호 할아버지가 알려준 김치찌개 레시피로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해요. 사라는 제 변화를 보고 정말 기뻐했어요. 몇 달 후,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미안보협력회에 참석차 서울에 갔는데 그때 2011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때 우리를 냉대했던 담당자는 이미 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재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달랐어요. 제 방문 목적을 알고 정말 미안해했어요. 그때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은 외국인 지원 시스템이 많이 개선됐어요 라고 말하며 현재의 변화된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때 한 젊은 경찰관이 말했어요. LA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는지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서울에서 며칠 머무르는 동안 저는 한국 사회의 많은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센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24시간 핫라인, 인종차별 신고 시스템 등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2011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다문화 센터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한 할머니가 답했어요. 우리도 과거에 해외에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현지인들이 도와줬죠.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차례예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물론 완벽한 사회는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점들도 있죠.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LA로 돌아온 후 저는 박상호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뵈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렸죠. 할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좋은 변화네요.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군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루프탑 코리안의 정신을 기리는 국제평화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였어요. 유엔에서 주관하는 상으로 폭력 없이 갈등을 해결한 공동체에게 주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수상자가 바로 LA 한인타운과 연대한 모든 커뮤니티였어요. 시상식에서 박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준 모든 이웃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33년 전 혼자 싸워야 했던 모든 분들의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기억은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도 그 자리에서 특별 증언자로 연설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한국인들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미움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죠. 진정한 해결책은 이해와 연대에 있습니다. 현재 저는 국토안보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공동체 기반 갈등 해결 시스템이라는 프로젝트예요. LA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전국의 다양한 커뮤니티에 적용하는 거죠. 폭력이 아닌 대화와 연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박상호 할아버지는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이 되어주셨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클로에 씨, 기억하세요. 진정한 힘은 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강해져요. 동생 살아도 이제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올해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함께 가기로 했어요. 2011년의 아픈 기억을 2025년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바꾸려고요. 박상호 할아버지도 서울에 계신 친척분들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인들이 가진 것은 첨단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희망으로 바꾸는 지혜였어요. 그리고 그 기억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나누는 너그러움이었죠. 33년 전 루프탑 코리안들은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경찰도 소방서도 국가도 그들을 버렸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지켜냈고 그 정신을 후세에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2025년에 다시 살아났을 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민족들이 함께했죠. 흑인도, 라틴계도, 아랍계도 모두 함께 서서 서로를 지켰어요. 그들의 기억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진짜 힘입니다. 무력이 아니라 연대로, 증오가 아니라 이해로,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과거의 경험을 미래의 자산으로 바꾸는 지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따뜻함이 있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개인적인 상처가 어떻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죠.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요.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과 평화적 갈등 해결 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더 이상 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대화와 이해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길 바라요. 지금도 박상호 할아버지는 가끔 옥상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거리를 살핍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웃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죠. 기억을 전수하고 평화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갈등과 대립보다는 이해와 연대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한국인들의 평화로운 정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